화려한 수정 샹들리에가 내뿜는 빛이 서울의 밤을 눈부시게 수놓고 있었다.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 그랜드 아스토리아의 연회장은 그야말로 별들의 잔치였다. 공기 중에는 고가의 향수 냄새와 비싼 샴페인의 향긋한 내음, 그리고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이 내뿜는 오만한 열기가 뒤섞여 있었다. 바닥에는 최고급 대리석이 깔려 있어 걸음을 옮길 때마다 구두 소리가 맑게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저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오트 쿠티르 드레스와 명품 수트를 걸친 채 우아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공간의 가장 외진 구석, 조명조차 제대로 닿지 않는 어두운 모퉁이에 나는 유령처럼 앉아 있었다. 내가 입고 있는 드레스는 작년 2월 상품이었다. 그마저도 시어머니가 유행이 지나 입기 창피하다며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려던 것을 내가 주워 수선한 것이었다. 드레스에 올은 군데군데 풀려 있었고, 세탁을 여러 번 거쳐 빛이 바랜 천은 이 눈부신 연회장과 지독하게도 어울리지 않았다. 나는 차갑게 식어버린 샴페인 잔을 손에 쥔 채 그저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도했다. 남편 강민호가 나를 이 자리에 데려온 이유는 단 하나였다. 대외적으로 금슬 좋은 부부라는 가면을 써서 고위 공직자들과 연주를 대고 싶어하는 그의 아버지 민건국 회장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함이었다. 나에게는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으면서도 카메라 셔터가 터질 때면 그는 가증스럽게 내 어깨를 감싸 안으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오늘 그는 선을 넘었다.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이 모인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는 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품에 안고 나타났다. 연회장 중앙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는 곳에서 민호는 붉은색 슬립 드레스를 입은 여자와 다정하게 속삭이며 웃고 있었다. 그 여자는 백희수, 민호의 회사에 새로 들어온 인턴이었다. 젊고 화사한 미모를 무기로 민호의 곁을 맴돌며 여우짓을 한다는 소문은 이미 파다했다. 민호 씨, 저 여자가 정말 당신 아내예요? 옷차림이 꼭 파출부 같네. 희수의 간드러지는 목소리가 내 귀를 찔렀다. 그녀는 일부러 내가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높이며 민호의 품으로 더욱 깊숙이 파고들었다. 민호는 불쾌해하기는커녕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내 쪽을 싸늘하게 바라보았다. 예전에 내가 민호에게 희수와의 관계를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그는 오히려 나를 의부증 환자로 몰아세우며 소리를 질렀다. 꼬우면 내 친가로 당장 꺼지라던 그의 모진 목소리가 떠올라 입술을 깨물었다. 친가. 나에게 돌아갈 친가가 어디 있단 말인가. 결혼할 당시 나는 그에게 부모님이 평범한 노동자였으며 이미 세상을 떠나셨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와 민호는 내 뒤 배경이 없다며 한동안 나를 무시하고 멸시했다. 만만한 독고다이 며느리라 생각하며 나를 집안의 종처럼 부려먹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내가 이미 죽었다고 말한 내 아버지는 바로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정방그룹의 서정방 회장이라는 사실이다. 발걸음 한 번에 경제계가 요동치고 손짓 한 번에 기업의 생사가 갈리는 그 거물이 바로 나의 아버지였다. 내가 신분을 숨기고 민호와 결혼한 이유는 단 하나였다. 내 배경이나 돈이 아니라 인간 서윤 그 자체를 사랑해줄 사람을 찾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처참한 광경을 보니 내가 얼마나 눈이 멀어 있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다. 민호가 희수를 데리고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주변의 소음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수많은 사람의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되었다. 호기심 어린 눈빛, 비웃음 섞인 수군거림, 그리고 민호네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이들의 즐거운 관전평이 비수처럼 꽂혔다. 서윤,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민호가 내 앞에 서서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들릴 정도로 쩌렁쩌렁한 목소리였다. 집안 화장실 변기 막혔다고 아침에 말했잖아. 빨리 가서 안 뚫고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손에 쥔 샴페인 잔이 떨렸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잔을 세게 쥐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수많은 눈이 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다. 나는 목소리를 낮춰 간신히 대답했다. 민호 씨, 오늘은 중요한 연애잖아요. 무슨 일이든 집에 가서 이야기해요. 집에 가서 이야기해? 민호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웃기는 농담이라도 들은 듯 코웃음을 쳤다. 그는 보란 듯이 희수의 어깨를 감싸주며 더욱 큰 소리로 떠들었다. 서윤, 주제 파악 좀 해. 넌 우리 집안의 시집온 며느리야. 빨래하고 밥하고 변기 뚫는 게 네 본업이라고. 감히 어디서 남편 말에 토를 달아?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다. 어머, 민 회장 내 며느리가 정말 가정부 수준이었어. 옷 입은 꼴 좀 봐. 저런 수준이니 민 대표가 다른 여자를 끼고 나오지. 백희수 씨가 훨씬 아깝네. 젊고 예쁘고 세련됐잖아. 그들의 말은 가시돋친 채찍이 되어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민호의 눈에는 미안함이나 일말의 가책조차 없었다. 오히려 당연한 권리라도 행사하는 듯한 오만한 표정뿐이었다. 희수는 옆에서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 민호의 팔을 끌어당기며 교태를 떨었다. 대표님, 너무 화내지 마세요. 서윤 씨도 이런 화려한 곳엔 평소에 올 기회가 없으니까 좀 더 있고 싶어서 그러는 거겠죠. 그녀의 말은 민호의 폭언보다 더 비겁하고 잔인했다. 나를 세상 구경 한 번 못 해본 빈민층 취급하며 짓밟는 말이었다. 민호는 희수의 애교에 기분이 풀린 듯 손가락으로 출입구를 가리키며 명령했다. 들었지? 희수가 너보다 훨씬 속이 깊네. 더 망신당하기 싫으면 당장 꺼져서 변기나 뚫어. 비즈니스 하는데 재수없게 얼쩡거리지 말고. 연 회장의 모든 조명이 나를 조롱하는 스포트라이트처럼 느껴졌다. 동정 어린 시선보다 날 선 비웃음이 더 견디기 힘들었다. 주먹을 꽉 쥐자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어 비릿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나는 입술을 꽉 깨문 채 참아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고개를 들어 민호와 희수를 똑바로 응시했다. 내 차가운 눈빛에 민호는 잠시 당황한 듯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내 콧방귀를 뀌며 고개를 돌렸다. 바로 그때였다. 연 회장 입구 쪽에서 심상치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민호와 민 회장 주변에서 아부를 떨던 사람들이 홍해 갈라지듯 양옆으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그 길 사이로 검은색 수트를 반듯하게 입고 금태 안경을 쓴 남자가 빠른 걸음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그랜드 아스토리아 호텔의 총지배인이었다. 정방그룹의 행사가 있을 때마다 아버지를 모시던 그를 나는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그는 무전기를 손에 쥐고 매우 긴장한 기색으로 누군가를 애타게 찾는 듯 주위를 살피며 직진해왔다. 민호는 지배인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러 오는 줄 알고 급하게 넥타이를 매만지며 거드름을 피웠다. 희수 역시 가슴을 펴며 민호에게 더 밀착해 얼굴을 알리려 애썼다. 주변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다. 오늘 연회의 주최 측 중 하나가 민호네 그룹이었으니 지배인이 예우를 갖추러 오는 것이 당연해 보였다. 하지만 지배인은 민호와 희수 앞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그들을 마치 투명 인간 취급하며 그대로 지나쳐 구석에 서 있던 나에게로 직진했다. 내 앞에 멈춰선 지배인은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깊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연 회장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정중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윤 아가씨, 오래 기다리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순간 연 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감돌았다.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지배인을 바라보았다. 민호의 얼굴에 감돌던 오만한 미소는 유리 파편처럼 부서져 나갔다. 지배인은 내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회장님께서, 서정방 회장님께서 이미 최상층 VIP 펜트하우스에서 아가씨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모셔다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지배인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연 회장에는 기이할 정도의 정막이 찾아왔다. 수백 명의 사람이 숨을 죽인 채 나를 바라보았고 공기 중에는 당혹감과 경악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방금 전까지 나를 비웃던 소음들은 마치 마법처럼 사라졌고 오직 내 귓가에는 지배인의 정중한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강민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멍한 표정으로 지배인과 나를 번갈아 보았다.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그의 눈동자가 잘게 떨렸다. 지배인님,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민호의 목소리가 볼품없이 갈라졌다. 그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애써 웃어 보이려 했지만 파랗게 질린 입술은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이 여자는 서윤입니다. 제 아내라고요. 그냥 평범한 집안 출신의 부모님도 다 돌아가신 그런 여자란 말입니다. 대한민국 서정방 회장님의 따님이라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립니까? 사람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지배인의 얼굴에서 미소가 서서히 가라앉았다. 그는 민호를 향해 고개를 돌렸고 그 눈빛은 방금 전 나를 대할 때와는 전혀 다른 차가운 경멸을 담고 있었다. 실례지만 손님, 저희 그랜드 아스토리아 호텔이 VIP 고객을 혼동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서정방 회장님은 저희 호텔의 최고 등급 VIP이시며 서윤 아가씨는 저희 호텔 전 직원이 숙지하고 있는 귀한 분이십니다. 아가씨의 고결한 기품을 저희가 어찌 몰라보겠습니까? 지배인의 단호한 대답에 민호의 턱이 힘없이 벌어졌다. 그 옆에 서 있던 백희수 역시 온몸을 떨며 내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 내가 입고 있는 드레스가 파출부 옷 같다며 조롱하던 기세는 어디로 갔는지 하얗게 질린 안색으로 민호의 팔을 꼭 붙들고 있었다. 주변의 시선은 이제 나를 향한 경멸이 아닌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바뀌어 있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수군거리며 휴대폰을 꺼내 서정방 회장의 숨겨진 딸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다. 세상에 어쩐지 아까부터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더라니. 서정방 회장님의 외동딸이었어? 정방그룹의 그 서윤? 강민호 대표는 제복을 제 발로 찼네. 저런 분을 두고 저런 천박한 인턴이랑 차갑게 쏟아지는 수군거림이 민호와 희수의 심장을 난도질하고 있었다. 나는 지배인이 내민 VIP 카드키를 우아하게 받아들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내 심장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오랫동안 나를 짓눌러왔던 억울함과 분노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겁게 솟구쳤지만 나는 오히려 더 차분하고 담담하게 미소 지었다. 알겠습니다. 바로 올라가죠. 수고 많으셨어요. 내가 등을 돌려 지배인을 따라 걸음을 옮기려 할 때 뒤에서 민호의 처절한 외침이 들려왔다. 서윤, 잠깐만. 너, 내 아버지가 정말 서정방 회장님이야? 그 정방그룹에? 나는 멈춰서서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내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입가에는 조용한 경멸이 서려 있었다.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내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긍정이었다. 민호의 눈에는 공포와 후회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복도를 지날 때 연 회장의 사회자였던 박 실장이 황급히 뛰어왔다. 그는 정방그룹의 대형 행사를 도맡아 하던 인물로 내 얼굴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허리를 폴더처럼 접었다. 아가씨, 오신 줄도 모르고 정말 무례를 범했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직접 정문까지 마중을 나갔을 텐데요. 박 실장의 목소리는 연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고 민호는 그 소리에 다시 한번 절망의 내시로 빠져들었다. 그는 나를 향해 달려오려 했지만 이미 지배인의 신호를 받은 보안 요원들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비키세요. 내 아내한테 할 말이 있단 말입니다. 민호가 소리쳤지만 박 실장은 냉소적인 시선으로 그를 쏘아붙였다. 강 대표님, 지금 누구 앞이라고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까? 서윤 아가씨는 정방그룹의 정당한 후계자이십니다. 아까 보여주신 그 무례한 언행들, 서 회장님께서 아시면 어떻게 될지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민호의 무릎이 힘없이 꺾였다. 그의 아버지 강건국 회장 역시
인파를 헤치고 달려와 아들의 등짝을 거세게 내리쳤다. 이 멍청한 놈아. 당장 아가씨께 무릎 꿇고 사죄드리지 못해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을 뒤로하고 나는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금색으로 도금된 엘리베이터 문이 서서히 닫히며 바깥의 소음을 차단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여전히 낡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더 이상 초라해 보이지 않았다. 나는 거울 속에 나를 향해 낮게 읊조렸다. 강민호, 백희수. 너희들이 내게 준 모욕 이제부터 하나씩 돌려줄게. 기대해. 엘리베이터가 부드럽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발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감촉이 달랐다. 펜트하우스 층의 복도에는 발소리조차 삼켜버릴 만큼 두껍고 폭신한 최고급 카펫이 깔려 있었다. 벽면을 장식한 은은한 조명은 아래층 연회장의 천박한 소음과는 대조적으로 고요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총지배인은 앞서 걸으며 길을 안내했고 복도 끝 가장 거대한 문 앞에 멈춰서서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회장님, 아가씨 오셨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나를 맞이한 것은 정장을 반듯하게 차려입은 훤칠한 체격의 남자였다. 아버지의 수석 비서이자 오른팔인 이 실장이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황급히 몸을 비켜 길을 터주었고 그의 눈동자에는 나를 향한 깊은 존경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아가씨, 드디어 오셨군요. 회장님께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압도적인 위엄이 느껴졌다. 넓은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고 방 안은 화려하면서도 기품 있는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다. 중앙의 거대한 원형 탁자 상석에는 아버지, 서정방 회장이 앉아 계셨다. 아버지는 서류를 검토하던 엄숙한 표정을 거두고 나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성큼성큼 다가오셨다. 아버지의 커다란 손이 내 어깨를 짚었다. 그 손길에는 평소의 냉철한 기업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식을 향한 지극한 마음만이 담겨 있었다. 유나, 고생 많았지. 그 강씨 집안 녀석이 그렇게 질 나쁜 놈인 줄 알았으면 내가 처음부터 신분을 숨기고 시집가는 걸 허락하지 않았을 텐데. 나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아버지 옆자리에 앉았다. 이 실장이 내어준 따뜻한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나서야 비로소 차갑게 얼어붙었던 심장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아니에요, 아빠. 제 눈이 멀어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한 제 탓이죠.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욕심이 너무 컸나 봐요. 사실 결혼 전 아버지는 집안 배경의 차이가 결국 갈등을 낳을 것이라며 몇 번이고 나를 만류하셨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사랑이라는 환상에 빠져 평범한 행복만을 꿈꿨던 참으로 어리석고 순진한 아이였다.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탁자 위에 있던 서류 한 뭉치를 내 앞으로 밀어놓으셨다. 이것 좀 보거라. 강 회장 그 노인네가 최근 우리 정방그룹 주위를 맴돌며 신규 단지 개발 사업에 끼워달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른다. 내 주변 인맥을 동원해서 매일같이 로비를 해오더구나. 서류를 훑어보니 기가 막혔다. 거기에는 강씨 집안이 정방그룹과 합작하기 위해 세운 온갖 계획이 적혀 있었고 심지어는 며느리 서윤의 인맥을 활용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끈다는 후안무치한 전략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강민호가 나를 연회장에 데려온 속내가 너무나 투명하게 보였다. 내가 그저 평범한 고아인 줄 알았을 때조차도 그들은 나를 이용해 정방그룹의 말단 줄이라도 잡아보려 했던 것이다. 그때 이 실장이 무전기를 통해 보고를 받고는 아버지께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아래층 연회장이 시끄럽습니다. 강민호 대표가 손님들에게 아가씨가 회장님의 따님이 아니라고 사람을 써서 연극을 하는 거라고 떠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안색이 순식간에 험악하게 변했다. 아버지는 탁자를 강하게 내리치며 분노를 터뜨리셨다.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놈들이로구나. 감히 내 딸을 모욕하는 것도 모자라 사실을 호도해? 유나, 가자. 가서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던 사람이 누구의 딸인지
똑똑히 보여주자꾸나. 나는 차분하게 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다. 강민호와 백희수가 자신들이 짓밟았던 존재가 얼마나 거대한지 깨달았을 때의 표정이 보고 싶어졌다. 이 실장이 앞장서서 길을 열었고 나는 아버지의 뒤를 따라 다시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서유는 그냥 평범한 집안 여자입니다. 호텔 사람들과 짜고 우리를 속이려는 거예요. 강민호의 비겁한 외침이 들리는 순간 아버지가 당당한 걸음으로 연회장 중앙에 들어서셨다. 경제 잡지나 뉴스에서나 보던 거물 서정방 회장의 등장에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강민호는 어떤 손님의 팔을 붙들고 열변을 토하다가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의 입은 벌어진 채 다칠 줄 몰랐고 손은 힘없이 아래로 떨어졌다. 사회자 박 실장이 황급히 마이크를 들고 아버지께 달려와 허리를 굽혔다. 회장님, 직접 발걸음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내 어깨를 감싸 안으셨다. 그리고 박 실장이 내민 마이크를 건네받아 연회장 전체를 매서운 눈빛으로 훑으셨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타고 장엄하게 울려 퍼졌다.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아이가 바로 제 하나뿐인 딸, 서윤입니다. 사람들이 헉하는 소리를 내뱉으며 뒤로 물러났다. 아버지의 폭탄 선언은 계속되었다.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는 딸아이의 뜻을 존중해 신분을 숨기고 결혼을 시켰으나 결과는 참담하군요. 내 딸이 정방그룹의 후계자가 이런 자리에서 병기나 뚫으러 가라는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입니다. 강민호의 안색은 종잇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방금 전까지 그와 친한 척하던 손님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그에게서 서너 발자국씩 떨어지며 거리두기를 시작했다. 세상에, 정말 서 회장님 딸이었어? 강 대표 완전히 끝났네. 정방그룹을 건드리다니 제정신인가? 강민호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을 뻔하다가 겨우 서버를 붙들고 버텼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처롭게 중얼거렸다. 회장님, 서윤이, 아니, 아가씨가 회장님의 따님인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제가 감히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 곁에서 백희수 역시 사색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어떻게든 서 회장님께 잘 보이려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이 실장이 단호하게 그녀를 가로막았다. 서 회장님과 아가씨께서 말씀 중이십니다. 물러나시죠. 주변의 시선은 이제 백희수에게 쏟아졌다. 그녀를 향한 조롱과 멸시가 화살처럼 날아왔다. 저 여자가 아까 강 대표랑 같이 아가씨를 모욕하던 그 인턴이지. 주제도 모르고 말이야. 아버지는 마이크를 고쳐주며 다시 한번 못을 박으셨다. 강민호, 넌 내 딸의 진심을 이용했고 소중한 아내를 하인 부리듯 대했다. 내가 감히 우리 정방그룹의 분노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강민호는 결국 털썩 무릎을 꿇었다. 그는 바닥을 기어오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애원하기 시작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는 서윤, 아니 아가씨의 화를 돋우지 않겠습니다. 뭐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나는 그런 그의 비굴한 모습에서 단 한 점의 동정도 느낄 수 없었다. 오직 깊은 혐오감만이 가슴을 채울 뿐이었다. 나는 아버지의 손에서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내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얼음 송곳처럼 날카롭게 민호의 심장을 찔렀다. 강민호 씨, 지금 와서 이런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당신이 나를 수천 명 앞에서 모욕할 때 당신의 그 오만함이 오늘 이런 결과를 낳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카펫 위로 눈물과 땀을 쏟아내고 있었다. 불과 몇 분 전 연회장을 호령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그는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패배자의 모습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연회장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은 강민호의 모습은 처량하다 못해
기괴하기까지 했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기세등등하게 나를 윽박지르던 그 위풍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바닥을 짚은 손을 벌벌 떨며 내 드레스 자락이라도 붙잡으려는 듯 처절하게 몸을 떨었다. 유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내가 회장님 따님인 줄 알았다면 내가 어떻게 감히 너한테.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사죄는 진심 어린 반성이 아닌 오직 파멸에 대한 공포에서 기인한 비굴한 변명일 뿐이었다. 나는 그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냉소를 지었다. 인간의 본성은 이토록이나 투명하고 추악한 법인가. 그때 옆에서 넋을 잃고 서 있던 백희수가 울먹이며 민호의 팔을 붙잡았다. 그녀 역시 자신의 화려한 미래가 조각나고 있음을 직감한 듯했다. 대표님, 저 여자가 하는 말 믿지 마세요. 저건 다 연극이에요. 어떻게 저런 여자가 회장님 딸일 수가 있어요? 희수의 절규에 민호는 마치 불에 대기라도 한 듯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리고는 증오가 가득 담긴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보며 고함을 질렀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옆에서 부추기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런 실수를 저지르진 않았을 거라고.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자신의 잘못을 여자에게 전가하며 살 길을 도모하는 민호의 모습에 연회장 곳곳에서 비웃음이 터져 나왔다. 아버지는 그런 그들을 더 이상 지켜볼 가치도 없다는 듯 비서 이 실장에게 짧게 지시하셨다. 당장 이 천박한 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그리고 정방그룹과 강신의 회사 사이의 모든 협력 관계를 이 시간부로 전면 중단한다. 그 한마디는 강민호와 그의 아버지 강건국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나는 아버지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수많은 사람의 경외 어린 시선 속에서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뒤쪽에서 민호의 처절한 외침과 강 회장의 비명이 들려왔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차는 미끄러지듯 달려 내가 민호와 살던 낡은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다. 서울 외곽의 이 오래된 아파트는 정방그룹의 위용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공간이었다. 아버지는 차 안에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셨다. 유나, 정말 괜찮겠니? 내가 사람을 보내 짐을 가져오게 해도 되는데. 아니에요, 아빠. 제가 직접 정리하고 싶어요. 제 어리석었던 시간들의 마침표를 찍으러 가는 거니까요. 나는 홀로 차에서 내려 계단을 올랐다. 도어록 번호를 누르는 손길이 담담했다. 집 안은 여전히 며칠 전의 공기를 머금고 있었다. 소파 위에는 백희수가 두고 간 분홍색 외투가 뻔뻔하게 걸려 있었고 식탁 위에는 내가 차려두었던 식은 밥상머리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나는 침착하게 안방으로 들어가 내 옷가지와 몇 안 되는 소지품들을 가방에 담기 시작했다. 그때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강민호가 들이닥쳤다. 그는 술 냄새와 땀 냄새에 찌든 채 내 앞으로 달려와 무릎을 꿇었다. 유나,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줘. 내가 정말 다 고칠게. 변기도 내가 뚫고 빨래도 내가 다 할게. 응?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그는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울며 매달렸다. 나는 그런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미리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침대 위에 던졌다. 이혼 서류야. 이미 내가 서명했으니 당신도 서명해. 구질구질하게 굴지 마. 유나, 우리가 보낸 시간이 얼마인데 이렇게 냉정하게 굴어. 그의 말에 나는 짐을 싸던 손을 멈추고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우리가 보낸 시간? 당신이 나를 식모 취급하고 수많은 사람 앞에서 모욕하던 그 시간들 말이야. 강민호, 당신은 내 배경이 서정방의 딸이라는 걸 알기 전까진 나를 인간으로도 보지 않았어. 그런 당신에게 줄 기회는 이제 없어. 내가 짐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서려 하자 민호는 거의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가로막았다. 하지만 그때 현관문 너머에서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비켜라. 그 손 놓지 못해? 내 오빠, 서성이었다. 정방그룹의 부사장으로 재계에서 냉혈한이라 불리는 그는 무시무시한 기운을 내뿜으며
민호를 밀쳐냈다. 오빠는 바닥에 나동그라진 민호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내려다보며 이혼 서류를 그의 코앞에 들이밀었다. 내 동생 인생에서 당장 사라져. 서명하지 않으면 내 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회사가 공중분해되는 꼴을 실시간으로 보게 될 거다. 민호는 오빠의 서슬퍼런 위협에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쥐었다. 그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서류에 서명했다. 그것으로 나의 짧고도 길었던 잘못된 인연은 완전히 종지부를 찍었다. 아파트를 빠져나와 차에 올라탔을 때 민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발신인은 그의 아버지 강건국 회장이었다. 차 안까지 새어나오는 강 회장의 비명 섞인 고함 소리는 그들의 몰락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었다. 이 멍청한 놈아. 은행에서 대출 상환 독촉이 오고 거래처들이 다 끊겼어. 우리 집안 이제 완전히 망했단 말이다. 나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낡은 아파트를 보며 깊은 숨을 내뱉었다. 가슴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바위 덩어리가 비로소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정방그룹 본사 대빌딩의 통유리 벽면이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산란하고 있었다. 강민호와 살던 그 낡고 습한 아파트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웅장하고 압도적인 광경이었다. 나는 차에서 내려 어머니가 생전에 선물해 주셨던 아끼느라 좀처럼 신지 못했던 구두를 신고 당당히 로비를 향해 걸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위축될 필요도, 빛바랜 드레스 뒤에 숨을 필요도 없었다. 로비의 직원들은 나를 향해 밝은 미소로 인사했고 전용 엘리베이터 안에는 내가 좋아하는 상큼한 레몬티 향기가 은은하게 감돌았다. 유나, 이 서류가 이번 이혼 합의의 최종본이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아버지는 변호사가 확인을 마친 서류를 내밀며 말씀하셨다. 강민호는 모든 공동재산 분할 권리를 포기한다는 조항에 서명했다. 그가 내게 저지른 만행을 생각하면 당연한 대가였다. 나는 망설임 없이 내 이름을 써내려갔고 펜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와 함께 내 인생의 어두웠던 터널은 공식적으로 끝이 났다. 하지만 몰락한 자들의 발악은 끈질겼다. 어느 날 아침 회사 정문 앞에 꾀죄죄한 몰골의 남자가 서성이고 있었다. 한때 강 대표라 불리며 오만을 떨던 강민호였다. 그는 세탁조차 하지 않은 듯한 낡은 작업복 차림에 초점 없는 눈동자로 나를 발견하자마자 달려와 내 팔을 붙잡았다. 유나, 제발. 우리 어머니가 편찮으셔. 수술비 5천만 원만 빌려줘. 너한테는 푼돈이잖아. 주변의 시선이 집중되었고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내가 정방그룹의 딸이라는 배경을 이용해 동정표를 얻으려 억지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나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보안팀과 법무팀에 연락했다. 강민호 씨, 우리는 이미 남남이에요. 당신 어머니의 병원비는 당신이 책임질 일이지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한 번만 더 회사 근처에 나타나면 접근 금지 명령과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는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비굴하게 소리를 질러댔지만 나는 단 한 번의 동정도 없이 차갑게 돌아섰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백희수 역시 뻔뻔하게도 나를 협박하려 들었다. 그녀는 내가 과거 강민호의 집에서 살림하며 고생하던 사진과 녹취록을 인터넷에 뿌리겠다며 거액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녀가 간과한 것이 있었다. 그녀가 찍은 그 사진들은 오히려 그녀와 강민호가 나를 얼마나 가혹하게 부려먹었는지 증명하는 증거가 될 뿐이었다. 약속 장소인 카페에 나타난 그녀 뒤로 그녀가 진 사채 빚을 받으러 온 험악한 남성들이 들이닥쳤고 그녀는 절규하며 끌려갔다. 결국 정의는 실현되었다. 강민호는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고 재기하겠다는 욕심에 불법 대부업체와 손을 잡았다가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그의 아버지 강건국 역시 빚쟁이들에게 쫓기다 다리가 골절된 채 병원에 버려졌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한때 나를 병기나 뚫는 하인 취급하던 그들은 이제 각자의 지옥에서 죗값을 치르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나는 정방그룹의 해외 시장을
책임지는 부사장 자리에 올랐다. 밤늦게까지 업무를 보고 옥상 정원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와인 한 잔을 기울이는 지금. 내 마음은 비로소 평온해졌다. 가끔 해외 출장 중에 다투는 연인들을 볼 때면 예전에 나약했던 서윤이 떠오르기도 한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깎아내리며 굴욕을 견디던 그 시절의 나는 이제 없다. 나는 이제 내 삶의 당당한 주인이 되었고 내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다. 과거의 상처는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을 뿐이다. 나는 잔을 들어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축배를 올리며 입가에 승리자의 미소를 띄웠다.